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코노미스트지는 4월에 있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 점유율은 줄겠지만 과반은 차지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전망과는 달리 막판까지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부동층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심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전망한 거는 지난 총선 때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면은 거꾸로요.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못하면 저쪽이 과반수를 얻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수도권이 전부 다 122석인데요. 지난번에는 121석이었다가 한 석이 늘어나게 됐고 지난번에는 103석을 가져갔어요. 당시에 민주당이요. 서울 41, 인천 11, 그리고 경기 51석으로 103석을 가져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시죠. 미래통합당은 겨우 16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최소한도 47석을 갖고 가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23석, 경기 20석, 그리고 인천에서 4석. 그 27석이에요. 이 27석을 사수하지 못하면 절대로 일당이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충청도가 지난번에 20대 8이었었습니다. 20곳을 가져갔어요. 자, 대전 7석 가져가고 청주 4석 가져가고 세종 2석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28석 중에서 우리가 반은 14석이지 않습니까? 16석 정도, 17석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 강원도는 뭐 8석 중에서 지금은 6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2석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남권에서 대구 경북이야 뭐 전부 다 25석인데 뭐 거기에 뭐 25다 가져가야죠. 국민의힘이. PK가 40석입니다. 이 40석 중에서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가져간 게 7석이에요. 그 중에서 낙동강 벨트라고 한 데서 이긴 데가 5곳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리커버리 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전체 65석 중에서 60석 이상을 가져가야지만 이거에 따라서 합치면은 이게 151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20석 정도를 비례대표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 한강벨트라든지 수도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반도체 벨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는 게 막 나와요. 이게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타날지. 뭐 심지어는 뭐 한강벨트가 전부 다 12곳이거든요. 12곳 중에서 하나가 동작을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도 보면 후보도 지금 막 혼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또 나가서 뭐 지금 안철수 의원인 분당 갑도 뭐 오차범위내에서 혼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강벨트라든지 낙동강벨트라든지 반도체 벨트에서 만약에 무너지면 그거는 정말 여당이 많이 얻어야 한 110석밖에 못 얻을 거다. 그러면 정말 야권에서 얘기하는 180석 이상을 얻었었던 지난 총선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해 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변수는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60%를 넘으면은 민주당, 55% 미만이면 국민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과연 어느 계층이 투표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지난 선거 때 사전 투표율이 총선이 26.7%였는데요. 그럼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8.2%포인트로 상승했어요. 66.2%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했는데 그것도 실은 검증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 사전 투표율이 얼마냐면요. 36.9%였었어요. 그러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0.1%포인트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있었었던 작년에 있었었던 2022년도에 있었었던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20.6%로 나름대로 지방선거층이 굉장히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2%포인트 떨어졌어요. 9.1% 정도 떨어진 거로 나오죠. 여기 보니까 9.3%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고,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꼭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전투표를 할 때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분석하기에 참 깊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자, 사전투표율이 26.7%.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선거일날 한 거예요. 그럼 그 사전투표에 있었던 4분의 1과 선거인나 투표한 4분의 3의 분포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나요? 통계학적으로 따지면은요, 그건 비슷한 분포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4분의 1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본투표장에서는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 40대나 그런 쪽 20, 30대 사전투표율이 높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맞는 건데요. 근데 실은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18세에서 29세까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보시면은 사전투표를 보면 20대가 25.3, 30대가 21.4, 40대가 24.8, 50대가 29.8, 60대가 33.4입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이 26.2예요. 제가 다 분석해 본 겁니다. 그러면 60대 이상이 34.4%로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60대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을 더 많이 찍는다고 할지, 그런데 실은 출구조사를 보면은 60대 이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미래통합당 지지가 높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제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사전투표 문제와 관련돼서 뭐 부정이다 막 얘기 나온 것이 바로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 조금 한번 심층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도 사전투표율은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꼭 그것이 투표율이 상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선이나 지방선거로 봐서는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가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것은 뭐냐면 실은 부동층이죠. 지금도 나는 믿지 않는 게 ARS 조사를 하는 경우에 보면요, 거기는 부동층이 5%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요,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 한국 정치학회나 우리 한국 선거학회에서 선거 후 조사를 합니다. 심층 조사를 해요. 면접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찍을지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투표 결정 시점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거는 요때만이 아니에요. 계속 조사한 내용입니다. 선거 일주일 전까지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40%입니다. 그것이 40%예요. 자, 이제 5일 남았잖아요, 오늘. 그러면 투표날, 그리고 투표 하루나 이틀 전에 찍었던, 그러니까 3일 전까지도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20%입니다. 지금 20%의 부동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층은 쪼개서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은폐형 부동층. 분명히 내가 누굴 찍을지 정해졌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은폐형 부동층. 진짜 누굴 찍을지 모르는 사람들과 순수 부동층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투표 안 하는 사람, 기권형 부동층입니다. 그걸 제가 보면은 수도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최근에 와서는 은폐형 부동층이 한 40%, 그리고 순수 부동층이 30%,
그리고 기권형 부동층을 30%로 저는 추론을 합니다. 그럼 이 40%의 은폐형 부동층에서 샤이 보수가 많냐 샤이 진보가 많냐라는 겁니다. 저는 샤이 보수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상황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쪽에서는 대답 안 합니다. 샤이가 보수가 현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실망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가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요. 당시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됐다는 여론조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100% 다 힐러리가 이긴다 그랬어요. 딱 한 군데서 맞췄습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희한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백인 층에서 저소득, 저학력, 노동자 백인 층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 지지가 높았던 겁니다. 샤이 트럼프였었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샤이 이재명 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공개적으로요. 이번 선거는 굉장히 박빙이 될 거라고 KBS 심야 토론에서 선거 2주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자, 요 샤이층들이 실제로 투표장으로 얼마만큼 많이 나가서 찍느냐에 따라 그래서 지금 보수가 결집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거라고 좀 보고요. 이게 이제 막판에 어떻게 작동됐지. 그래서 최근의 조사를 보면 최근의 언론을 보면 초접전 지역이 자꾸만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초접전 지역에서는 3% 내 초접전 지역이라고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론적인 그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그건 다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단순한 선거일에다 거기 투표일을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선거인 비율로만 지금 채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는 선거인 투표율 분석을 같이 해보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게요. 여기 하나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중도층이죠. 이 중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도층의 비율은 한 40% 정도 됩니다. 보통 30% 진보, 40% 중도, 30%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0%가 선거가 가까이 오면 4-2-4로 바뀝니다. 40% 진보, 20% 중도, 40% 보수인데 이 20%의 중도가 과연 누구를 찍냐는데 지금까지 통념상 이 중도는 세 가지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느 정당이 그나마 그런데도 개혁적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중도층에서는 현재 지지율은 굉장히 민주당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국정운영 지지도도 부정이 훨씬 높고 그런데 이게 한국갤럽에서 정당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요. 변화 쇄신 노력에서 여당이 민주당보다 앞섰고 그리고 공정사회 노력에서도 여당이 민주당보다 다소 앞섰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중도는 항상 어느 정당이 어느 세력이 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느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더 낫느냐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민생과 관련된 걸 누가 다 챙길 수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보고 투표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거 아마 앞으로 끝나고 나서도 계속 보도를 심층적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 2019년도 10월 3일 날 그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였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조국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그럼 그때 보수만 결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중도층들이 참여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위선 이런 것 때문에 아빠 찬스 써가지고 엄마 찬스 써가지고 입시 부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도층에서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서는 아닌 것 같은데 높게 나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상으로 보면은 현재 제일
일관성 있게 투표를 하는 계층은 20대예요. 20대에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가 0%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1%. 지난주 금요일 날 4%밖에 안 나옵니다. 22%를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20대에서는 4%밖에 안 나와요. 이 중도층이 마지막에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나름대로 초미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이 상황 속에서 선거를 정말 이기려고 한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저 집권 여당은 정말 전략이 없다라고 본 게,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의 안을 내놔 했었어요. 저는 박단 우리 정공희 위원장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이 아니라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한동훈식 6.29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5일 동안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막판 변수에서 중요한 이 시점에서 뭔가를 이뤄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중도층 말고도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막말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제 집이 연희동 쪽이거든요. 쭉 오다 보니까 이제 이대에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예? 근데 신기한 게, 근데 우리 한국 여성 단체들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참 희한하더라고요. 딴 것도 몰라. 여성단체. 미국에는 이제 우리랑 다른 게, 미국은 이제 선거법상 낙천 운동이 합법이에요. 우리는 불법입니다. 그 낙천 운동이 이루어지면 지금쯤 뭐 김준혁이는 뭐 유세를 못하게 돼 있죠. 여성들이 가가지고 뭐 말이 되느냐라고 포함해서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마지막에 남아있는 아까 그 한 20%의 부동층에 저는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 가장 강한 데는 40대 50대층이 가장 강하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열이 됐냐면 이 이준석이라는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미숙하다고 보는데, 정치 미숙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최대한 갈라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 30대 남자는 당시에 이제 뭐 윤석열을 찍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고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20, 30대 여성은 다 이재명을 찍는 거예요. 반대가. 그 뺏음 정치를 하면 안 되죠. 도선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 모르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KBS 그 심야 토론에 나가서 이게 박빙이 될 수밖에 없냐. 40대 50대는 민주당 후보 찍고 60대 70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찍는데 20, 30대가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에 남자여도 갈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어느 쪽에 우열을 가르기 어려운데, 하나 잊고 있는 게 있다.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보면요,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5 내지 8%포인트 높습니다. 여성 투표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성의 표를 얻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진짜 대담하대요. 여성가족부 폐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여기 진짜 선거는 과학이라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 아니나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까 얘기한 선거는 구도고 선거는 연대거든요. 지난 2022년 총선에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박빙이고. 그 더 나가서 뭐까지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랑 연대 안 하면 100% 진다 그랬어요. 100% 진다.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최소한도 갖고 있는 지지율이 5%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도 국민의당이 비례대표만 나왔을 때
얻은 득표가 6.3%예요. 5%가 갈라가는데 그게 그러면 이재명 표를 갈라갈까요? 결국은 연대를 해가지고 이긴 게 결국 뭐죠? 0.73%.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전하는 이유는 아까 중도 얘기했다. 이 고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집권을 하고 나서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선거 연합을 깬 거예요. 우리가 일렉트로 코리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집권할 때 도움을 받았던 선거 연합의 핵심이 뭐죠? 안철수가 중심으로 된 중도층을 가지고 온 건데 그걸 깨버렸잖아요. 같이 공동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나요? 국정운영의 해방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중도가 이탈하기 시작을 해요. 도표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중도를 나름대로 마지막에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했다. 그리고 선거는 이제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딱 들어와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잘했니 못해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선거 구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평가하기로는 바로 55년 신익희 선생이 썼었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 구호가 뭐죠? 민주당 구호가? 못 살겠다 심판하잖아요. 그런 일이 클리어해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86 운동권 심판론 그걸 우리는 알아요. 20, 30대가 운동권에 대해서 아나요? 운동권이라는 거 운동한 사람 진짜 운동한 사람 뭘 운동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먹힐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다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 어저께부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범죄 세력을 심판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 같았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프레임은 야당 심판론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총선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은 단 하나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반수 가반이 되면 최소한도 이 5개 법안을 제일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면 일자리가 30만 개 만들어지고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경제를 살리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그게 먹히겠습니까? 아니면 운동권 심판론이 먹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저는 국민의힘이 좀 미숙했지 않았느냐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야당 심판론이 전혀 근거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맞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무슨 뭐 대화 퇴보를 안 하고 뭐 대선에 승복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도 많이 받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선거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권자들은 내 호주머니를 두텁게 해줄 수 있는 데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포켓 밸류 보팅이라 해가지고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22대 총선은 역대 총선도 다 그랬었지만 더 아주 평가하기가 낮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보면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3년 차입니다. 근데 집권 3년 차 되면 다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은 이게 딱 내리막길을 다 걸었었던 전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총선마저도 만약에 집권당이 패배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만약에 정말 야당이 뭐 압도적으로 또 승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뭐 제가 볼 때는 탄핵까지 가고 뭐 탄핵이야 뭐 어차피 뭐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국정 운영하려고 한다면은 프랑스식의 동고정부까지도 생각해야 될지도 모른다. 왜냐면 모든 법안이 다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반영될까라는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안민 포럼에서 선거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가지고 이제 아마 좋은 세미나를 할 거라고 믿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마이클 샌델 교수 있지 않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분이 책이 한 100만 권 정도 팔렸는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답을 안 가르쳐줘요.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번에 누가 이기는지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또 하나는 이런 분이 많아요. 대통령 선거 때 되면 막 들으면 그럼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재미삼아 우리 경실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정당 선택 도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요. 제가 어저께 해봤어요. 어저께 해봤는데 쭉 해가지고서 그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의견 표시를 하면은 딱 끝나면 당신은 어느 정당과 가장 밀접합니다가 바로 나와요. 그게 이제 독일에서 개발했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정당 선택 도우미. 그거 제가 다 해봤거든요. 딱 끝났어요. 어우, 녹색 정의당으로 나오더라고요. 61%야. 정의당가. 이거 제가 봤을 때, 야, 그 정책 공약은 녹색 정의당이 잘했나 할 정도로 재미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어저께 칼럼 내용은 집안에 들어오는 홍보물을 그냥 갖다 버리면은 이거는 민주주의를 버리는 거다. 그래도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누가 더 나은지를. 그래서 홍보물을 잘 보시고 그리고 투표하고 알고 찍어야죠. 막 찍고 나서 나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잖아요. 뭐, 이민 가겠다. 왜 이민 가요? 자대로 찍지. 또 하나 극단적인 말 쓰죠. 손가락을 잘라버려. 자르지 마세요. 잘 판단하시고 내가 던진 한 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responsible voter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미국에서는. 내가 던진 한 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세력이 더 유리한가를 보고 판단하셔서 하면 좋은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늘 그 제가 얘기한 7대 민심 지표라든지 마지막 변수를 토대로 해서 5일 남았는데요.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른 아침에 오셔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투표하고 싶은 분 계세요?